안녕하십니까, 김현선입니다. 매일 저녁 5시에 인사드리던 시사라디오 5시엔 대사람이 TV로 한 걸음 더 확장됐습니다. 시사엔 대사람은 라디오의 긴밀함과 TV의 생생함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바로 시청자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대전 사중 충남의 400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저희는 초연결 시사 프로그램을 지향합니다. TV, 라디오, 시청자, 그리고 진행자, 중요한 연결고리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시사 프로그램은 없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어쩌면 전 세계 최초의 TV와 라디오 연결 시사 프로그램 시사엔 대세남. 저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5시엔 대세남 PD 박명원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론의 장에서 시청자들의 의견을 전하는 매개가 되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이런 변호사는 없었다. 늘 당신의 편이 되어드리던 내 편지수, 열정지수, 최지수 변호사입니다. 저도 법정에서는 긴장한 적이 없는데 방송국이 처음이다 보니 긴장이 되네요. 그렇지만 저는 경청지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들어드리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부터 좀 들어볼까요? 내가 사는 지역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이 뜻있는 목소리가 이곳으로 배달돼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죽동에 사는 김석군입니다. 우리 동네에 현재 환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을 하는 곳이 3군데인데 악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동네에 일어난 악취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대전시 유성구 구룡동. 이곳은 약 30가구의 주민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도심 인근의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부터 깨끗한 농촌 마을에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물으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8월 2일 날 포크레인이 먼저 들어와서 포크레인이 오후부터 이 땅을 밀어놨어요. 밀어놓고 흙을 바깥쪽으로 그 표토를 밀어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8월 3일 날 한 6시 한 40분쯤부터 덤프차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주민들은 8월부터 25톤 트럭 40여 대가 집중적으로 마을에 들어왔고 마을 곳곳 외지인이 소유한 땅에 흙이 섞인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 차에 뭐가 들어오는지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데 그게 좋은 테이프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거기에 신경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 차 하나하나에 정말 그거는 완전 폐기물을 갖다 그렇게 묻은 거예요. 흙으로 덮여진 매립지. 대체 얼마나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묻혀 있는 걸까요? 아이고 냄새가 이게 말도 못하게 심하게 나네. 아유 그만 파요 냄새나. 아유 왔으니까 냄새 더 맡고. 삽으로 살짝 꺼진 흙과 함께 올라온 심한 악취와 동물의 뼈. 냄새가 이게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살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구룡동에는 이와 같은 음식물 쓰레기 매립지가 무려 3곳이나 됩니다. 마을 뒷산과 마을 한가운데 그리고 농가 바로 옆까지. 결국 피해는 주민들의 몫입니다.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그 땅 속에서 액체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지면에 물이 상당히 많이 고여 있는 상황이었고 악취도 심각한 수준이었고 그 고인 물들이 내천을 통해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상황이었었습니다. 매립지 바로 옆 농가 주민은 음식물 쓰레기가 마을의 물까지 오염시켰다고 주장하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전에 하고 후에 여기 내천의 상태는 어땠었어요? 그전에는 여기 다슬기도 많고 가재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졌어요.
심지어 매립 직후에는 마을의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관정에서도 악취가 났다고 합니다. 매립지 바로 옆 지하수는 어떨까요? 손으로 떠서 한번 포에다 대봐봐요. 예, 지 썩은 맞아.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나네요. 매립지 바로 옆에서 농장을 운영해온 신춘식 씨. 원예 농사 23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어떤 필사적으로 하여튼 물을 어떻게 공급해 주려고 그렇게 하다 못하고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죠. 썩은 내 나는 오염수를 차마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었던 신춘식 씨. 지금은 하루하루 말라가는 식물들을 보며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매립지를 따라 흐르며 마을의 하천으로 물줄기가 합류합니다. 신춘식 씨와 가족들은 매립 직후 지하수를 받아 직접 변화를 살펴왔는데요. 노란 침전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뜰 당시부터 약간 노릇한 빛이 돌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진해지더니 이제 한 달여쯤 지나니까 여기 아예 누런 그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거든요. 실제 이제 9월 7일 날 검사를 맡겼더니 페놀 수치가 17배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고, 또 이제 유성구청에 의뢰해서 지하수 검사 결과를 맡겼더니 6배 이상에 해당하는 페놀 수치가 검출이 되었어요. 수질 검사 결과 페놀 검출량은 0.085mg으로 기준치에 비해 17배나 됩니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결과에서도 페놀 검출량 0.032mg으로 기준치에 무려 6배에 달합니다. 텔비가 매립되어 있으면 페놀이 나올 리가 없는데 페놀은 텔비에서 나올 수 있는 물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은 저기 토양을 파서 페놀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해달라, 그것만 검사를 하면은 이 원인이 어디서 야기되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저게 어차피 텔비이기 때문에 토양 검사를 하더라도 페놀을 포함한 검사는 해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비료 생산할 때 거기 검사 성적서에는 페놀 검사는 없었나요? 우리가 공비료관리법이라는 지하수법에서 규정하는 법규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우리가 그 법규에서 벗어난 항목까지 우리가 검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인적이 드문 산 중턱에 또 다른 매립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땅을 파자마자 진동하는 악취. 여기 그냥 그 상태로 물 끓어오르고 있잖아요. 매립한 직후에 현장을 얇게 흙으로만 덮어놨습니다. 이곳엔 여전히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가며 악취와 가스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농토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셔요? 참 안심스럽죠. 보기에는 흙같이 보이지만 이 속에는 전부 다 지금 쓰레기 아닙니까, 쓰레기. 이게 농민들을 그냥 우롱하는 상태지, 이게 뭐예요, 이게. 대전시 유성구 대동, 금강변과 인접한 또 다른 매립지입니다. 이거는 뭐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이거. 아우, 냄새도 자꾸 만지면 그 손해야. 아우. 성인 남성의 발이 푹 빠질 정도로 깊게 쌓은 매립지. 마스크를 쓰고도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2달이 지났는데도 지금 여전히 냄새, 악취, 파리보기 뭐 여전하고요. 겉보기에만 좀 깔끔한 것 같이 해놨는데 이거 조금 한산만 뜨면은 뭐 똑같습니다. 과연 이곳엔 얼마나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깊게 파묻혀 있을까요? 긴 나뭇가지가 끝도 없이 들어가는데요. 거긴 더 들어가. 주민들이 눈으로 확인한 높이만 무려 1m 50cm. 악취에 환경오염까지 주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피해를 떠안은 상황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현행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업체가 음식물 폐기물을 포장 없이 비료로 사용할 때 지자체에 필지와 수량을 신고해야 합니다.
현행법으로는 음식물 폐기물 비료에 대한 면적당 매립량이나 성분 규정과 허가권이 없는 상황. 토지주와 업체가 법의 빈틈을 이용하면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인근 그 지역 주민들의 피해 의식이 상당히 강해서 여러 번 행정기관에도 호소를 하고 어떠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현 제도상으로는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처지도 못 됐고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도 책임지는 모습보다는 법적 조치를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걱정할 일도 없고 네. 저희가 용납하시는 분들이 네. 합법적으로 처리해서 나가는 건데 저희도 이거를 일일이 뭐 나가봐서 확인을 한다기보다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네. 저희가 뭐 제도를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우선은 법적으로 조치가 취해지면 그거에 네. 맞게 처리를 할 생각이에요. 음식물 쓰레기 과다 매립으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자 올해 안에 비료관리법 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포장을 해서 아까 가보셨던 그 공터에다가 수만 개를 싸놨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 2월 달에 법 개정되면서부터는 그게 싹 없어지고 이런 행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얄팍한 상술 같아요. 그래갖고 농민들도 포크레인 갖고 묻으면 매립이지 이게 어떻게 농사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법령제 정비밖에 없다. 지자체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비료로 둔갑한 음식물 쓰레기를 마을 한가운데 떠안게 된 주민들. 토지주와 업체의 법망 피하기와 지자체의 법 규정이 없다는 입장 사이에서 언제까지 이들은 의지할 곳 없이 악취와 파리떼, 각종 환경 오염의 고통을 견뎌야만 하는 걸까요? 합법적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이 본인의 안타까움만 더해가고 있는 현실인데 그런 부분을 관이나 그 업체 그 사장님들께서는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차후에 매립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매립지에 묻힌 것이 주민들 표현대로 음식물 쓰레기인지 아니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퇴비인지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상황이 저쯤 되면 그 안에 묻힌 것이 음식물 쓰레기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주변에 해충이 들끓고 악취가 심하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등 주민들 삶에 명백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법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비료 업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료관리법에 적법한 절차를 다 거쳤다. 이건 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해당 비료관리법 조항의 개정이나 좀 제정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비포장 비료를 판매, 유통, 공급,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 이것이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허가사항으로 해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처분청에 그 줄 권한을 준다든지 아니면 또 부산물 비료나 비포장 비료의 유통 적재 시 주변 환경에 대한 유해도를 규율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 화면을 통해서 본 동네처럼 일반적으로 농지라고 신고해놓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예, 그건 어떻게 됩니까? 농지법 39조에 보면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2년 내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농지 전용 허가의 취소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처분청에서 1년 안에 무엇을 하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취소한다 이런 수순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농지면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비료관리법 말고 새로운 법으로 뭐 규제를 하면 될 텐데 농민들에게 농지는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농지가 농사 지어지는 땅인지를 꼭 지켜봐야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제보가 더 나은 우리 동네, 우리 사회를 만듭니다. 시사인 대사남 제보 메일과 전화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해서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온 박덕흠 국회의원. 박덕흠 게이트로까지 불리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인 충북은 물론이고 정치권 전체가 술렁이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 지방의회는 어떨까 궁금해집니다. 하나의 물음을 안고 초대받지 않아도 어디든 달려가서 기꺼이 불청객을 자처하는 시민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딜 다녀왔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준호입니다. 저 지금 대전시청 근처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지방의회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들?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깐 좀 이야기를 좀 제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지만에 여쭤볼 수 있을까요? 혹시 지방의회 뭐 의원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그게 없는. 별 이미지가 없어요? 네, 네. 머지만에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시의원, 구의원 이런 분들 딱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세요? 관심 없어.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혹시 지방의회 의원들 있죠? 시의원이나 구의원. 네. 이런 분들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특별히 뭔가 하는 그런 결과물이 없으니까. 실례합니다. 머지만에 여쭤봐도 될까요? 예. 마지막에 좀 카메라 안 찍을게. 아, 네, 예. 혹시 지방의회 네. 의원들 하면요, 시의원이나 구의원 이런 분들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세요? 저희 시민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예산 낭비고 선거 때마다 저쪽에 뽑아봐야 그래 하약한지도 모르겠어요. 진정으로 진짜 우리 시민이나 어떤 그 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좋지 않은 이미지가 좀 더 많다 이런. 네, 부정적인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앞서죠. 대전에는 총 6개의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광역의회인 대전광역시의회가 있고 기초의회인 대전 동구의회, 중구의회, 서구의회, 유성구의회, 그리고 대덕구의회가 있습니다. 각 의회엔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회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방의회 각 상임위원들 과연 적절한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지난 5대 때부터 7대까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을 지낸 이광복 의원. 현재는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의원은 서구의회 의원 시절 5대 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었고 또 도시건설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대 서구의회에서도 도시건설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7대 서구의회에서는 부의장을 역임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대전 서구의회 의원 시절 이 의원은 의장, 부의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장이라는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었습니다. 서구의회에 있을 때는 도시건설위원회를 했는데 그 건축과를 전공해서 온 사람이 전공했던 사람이 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실무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원구성 할 때라든가 이럴 때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주셨고 또한 그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의정 지역 활동에 의정 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 내용도 있으니까 그런 걸 해줘갖고 나름대로 그냥 좀 중간 입장에서 위원장 하면서 의원들과 또 집행부 직원들 사이 또 민간인 사이에서 그 삼각형 관계에서 남들 조절해가면서 못했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뭐 지금 현재로는 대부분 그 2년마다 거의 전부 바꾸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같은 위원회 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예외적인 일 같은데요. 오늘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할 거거든요. 글쎄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하고 근데 지방의회에 별로 관심들이 없기 때문에 의회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지금이 안녕하세요. 네. 그 의장님으로 봤거든요. 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연찬에 아 네네네. 많이 바쁘시죠? 저희가 불쑥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잠깐 마이크 좀 채워드려도 될까요? 네. 특정 상임위에 너무 오랫동안 계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제가 상임위원회 의원 배정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의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배정을 했던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저한테 그 원하는 상임위원회를 요청을 해요. 그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해드리려고 했고 제1원칙이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 자기가 잘하겠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다 반영드렸다라는 거고요. 큰 틀로는 그렇고. 그렇다면 이광복 의원의 건설 관련 상임위 활동 과연 문제는 없을까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 의원이 발송한 선거 공보문에 따르면 총 5개의 전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그리고 건설기사 자격증을 부적절하게 사용해서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관련 분야 전과가 여러 개,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 있으시다고 하면은 그 해당 분야 관련된 상임위에서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적에 대해 이광복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벌금 전과가 5개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건설회사의 특성상 그 국가의 양벌 규정에 의해서 현장에서 사고가 난 거를 마지막 최종 책임을 건설회사 대표사가 짓게 되기 때문에 의원님 당시에는 대표자이셨고요. 예, 법인상의 대표였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마지막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전과입니다.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할 부분이었죠. 그런데 대표자로서 좀 더 심사숙고하지 못한 부분이 하다 일어난 부분인데 있는 거 진짜 저희 결혼 편물까지 할 것 없이 집까지 다 해서 그 수습을 했습니다. 지난 과거 때문에 진짜 죽어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계가 있다는 걸 좀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의회거든요.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에서 일단 1차적인 그 검증을 해서 올라왔고 공천을 받았고 시민이 투표를 해서 선출을 했고 그다음에 의회가 들어왔다가 하면 의회에서는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잘하는 특기 분야에 대해서 배정해 주는 것은 좀 맞다고 생각하고. 대전의 기초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과 함께 겸직 논란도 있었습니다. 제8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 입성한 정능호 의원. 정 의원은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모두 5개의 직업을 겸직하고 있다고 의회에 신고했는데요. 정능호 의원은 주택건설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실, 그리고 3개의 건물 임대업 대표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 서구의회 이번기 후반기 원구성 때 정능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장직을 맡게 되고요. 그러면서 부동산과 건설업을 겸직하는 의원이 관련 상임위원장을 맡는 게 적절하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 의원은 도시건설위원장직을 맡기 직전 건설회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폐업했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그 겸직 신고를 5건을 하셨더라고요. 그 뭐 했죠, 제가?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건물 임대업 3건을 이제 겸직 신고를 하셨었거든요. 예, 그거 다 취소해서 했는데. 아, 그럼 그걸 다 폐업을 5개를 다 하신 거예요? 임대업은 그냥 있고요. 임대업 3개는 유지하고 계시고, 예. 그 부동산하고 폐업을 하신 건가요? 예. 후반기 원 구성되기 전에 폐업을 하신 거죠? 그렇죠. 원 구성 전에.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의 겸직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겸직을 하고 있다면 지방의회 의장이 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또 지방의회 의원은 조례를 통해서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정한 지방의원 행동 강령을 보면 의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그리고 사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원 스스로 기피를 신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조금이라도 여기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스스로 기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흔히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지역 정치에 관심을 덜 갖는 순간 우리의 지방의회는 시민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가 쉽겠죠. 여전히 우리 지역엔 아직도 이해충돌 여지가 있어 보이는 그런 상임위 활동을 하는 지방의원들이 많아 보입니다.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지방의회가 좀 더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두 눈 부릅뜨고 이들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대전시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과연 적절한가, 이해 충돌의 소지는 없는가 저희가 들여다봤습니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의원들이 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공익과 사익에 대한 균형이 무너진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해서 계속 논의가 되는 것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문제입니다. 이해충돌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가, 사촌인의 친족, 이걸 이대로 하자니 너무 넓고요. 좁히자니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뿐 아니라 관련 공직자,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 그 안에서도 이해 충돌이 계속해서 이제 생기는 것 같은데, 입법 논의만 7년입니다. 이번 국회 문턱은 잘 넘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대전, 세종, 충남의 뉴스를 하나의 사진, 공간, 숫자로 들여다보는 대세남 줌인입니다. 첫 번째 줌인 숫자 바로 이겁니다. 464.5대 1. 지난주에 있었던 대전 갑천 친수가 1블럭 아파트의 청약 최고 경쟁률입니다. 특별 공급을 제외한 166가구에 접수된 청약 통장의 개수가 무려 2만 5천여 개. 특히 이제 두 가구를 모집한 특정 평형 같은 경우에는요, 총 929명이 몰리면서 무려 46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년 전이었나요? 갑천 3블럭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2018년이었는데요. 갑천 3블럭의 최고 경쟁률은 당시에 537대 1로 정말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뭐 그에는 못 미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지난 6월에 이제 부동산 규제 강화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당첨만 되면 로또나 다름없다고들 그러시던데요. 당첨되고 싶네요. 네. 물론 당첨되면 좋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30년 친구가 생깁니다. 아시죠? 네. 은행과 친구가 됩니다. 어쨌든 이제 내일 당첨자가 발표가 되니까요. 당첨되신 분들은 미리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2주의 물건입니다. 2주의 물건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 이겁니다. 택배 상자. 네. 어제 이제 저희 집에 도착한 이제 택배인데요. 이 택배 상자의 무게, 하지만 보이는 것과 달리 상당히 무겁습니다. 택배 상자. 최근 잇따른 택배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이 택배 상자에 담긴 노동의 무게가 저도 상당히 이제 무겁게 느껴지는데요. 하루 5만 보를 걷고 또 한 달이면 무려 15kg의 체중이 빠지는 극한의 노동이라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정말 목숨을 잃게 되는 이 노동의 현장. 그럼에도 이제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이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이 택배 노동자들이 오늘도 끝없는 터널 같은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하루에 쉼표 같은 메시지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데요. 배송란에 적힌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꼭 총알 같은 택배 배송 필요하신가요? 네, 손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전 충남 혁신도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요새 TV에서 가끔 요새 네. 뉴스가 좀 많이 나왔는데. 저 혁신도시 안 봤어요. 아니 전혀. 그걸 몰라요? 네. 아주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예.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역 주변에 예, 그 원도심 개발과 예. 그리고 연축동 쪽에 과학단지와 예, 예, 연계한 과학벨트 들어온다라고 알고 있어요. 아니 저는 뉴스를 잘 안 봐가지고 네네 듣긴 들은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요. 예, 예. 관공서도 유치하고요. 예, 예. 또 우리 대전에 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 이런 것들 아. 많이 유치할 수 있다고. 네, 그 공공기관에 몇 개 옮겨온다면서요. 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돼가지고 불균형됐던 그런 발전을 함께 균형 잡히게 성장시키고 발전시킨다는 걸로 들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예. 혁신도시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군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슈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방송을 탄 기자들, 방탄 기자단의 거침없는 시사 토크, 시사도루치기입니다. 지난주 지역에서도 가장 큰 이슈는 역시 국정감사였습니다. 지역의 피감 기관인 대전시청, 세종시청, 또 대전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주에 진행이 됐어요. 네. 예. 근데 국정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맹탕 국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번 21대 국감은 어땠는지 세 분의 기자들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을 텐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무래도 말씀대로 이번에도 맹탕이 많았었는데요. 예.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봤더니 대검에 묻힌 지역 국감이지 않았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혀 지역 이슈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예, 그런 국감이었다. 예. 저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일정이 되게 축소가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정뿐만 아니고 내용도 짧아진 일정만큼 조금 영향가 없는 그런 국감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쏘아올린 맹탕 국감 이렇게 정의를 해봤는데요. 근데 지역 기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직접 국회에 가서 보지 못하다 보니까 현장감이 아무래도 떨어졌고 거기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놓쳐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한유한 기자 입장에서 그래도 돌아봤을 때 이건 좀 치열했다. 이런 거는 뭐가 있었을까요? 행안위 국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22일 목요일이었죠. 그날 대전, 세종, 광주, 울산 이렇게 4개 지자체에 대한 합동 감사가 있었는데요. 이때 대전, 세종 통합론이 나왔었어요. 대전, 세종 통합론 같은 경우는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7월 처음으로 이제 수면 위로 꺼낸 이야기였는데 이날 정리를 해보자면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간의 뚜렷한 온도차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허 시장은 국감 인사말에서부터 우리는 생활권이 사실상 같으니까 세종이랑 같이 통합을 해서 행정수도 완성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셨고 근데 그에 반해서 이춘희 세종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 통합 자체 취지에는 찬성을 한다. 하지만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통합에 관련해서 양 지자체 자치단체장의 뚜렷한 입장 차이가 확인이 됐다 이런 얘기군요. 이번에 이제 국감에서 느낀 건 일단 이춘희 세종시장과 만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는 게 우선이다.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적 공감대 형성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네. 정부 출연연구기관 국감이 있었는데 그 항우연에서 스카프와 상품권이 아주 쟁점이 됐다면서요? 어떤 얘기입니까?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그 프레젠테이션 화면으로 스카프와 상품권 사진을 띄우면서 이제 임철호 항우연 원장한테 질의를 했던 사안인데 임철호 원장이 약간 술을 먹고 직원들한테 폭행이나 폭언을 한 사건들이 그동안 3차례 있었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한 당사자한테 사과의 의미로 스카프와 상품권을 보냈고 그거를 다시 원장 비서실로 반납을 하면서 받은 사람이 돌려줬어요? 네.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의미로 난 받아들일 수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던 사안인데 왜 감사도 없이 그냥 넘어갔냐라는 이런 문제 지적을 했고요. 또 임철호 원장의 그 부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같은 학교 출신인 것을 놓고도 박대출 의원이 숙명여고 출신 아니냐, 원장 부인이 숙명여고 출신 아니냐. 근데 임철호 원장이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날 국감에서 좀 항우연 원장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기관 운영보다는 조금 불필요한 좀 뜬금없는 지적이 아니었는. 원래 국정감사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신앙 같은 그런 것들은 다루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원장 본인도 아니고 원장 부인의 학교 출신 학교를 놓고 꽤 그 얘기가 많이 오갔어요. 그래서 왜 증인의 그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다느니 이런 식으로 항공우주와 전혀 상관없는. 정말 없었죠. 네. 근데 이 밖에도 사실 이날 활발하게 이야기됐었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심지어 올 한 해 가장 뜨거운 이슈면서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관련해서 백신 관련 이야기도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런 개인의 비위, 뭐 사건 이런 부분만 이제 포커싱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일 국감에서는 논문 표절 이야기도 많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연구자 윤리 검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나요? 네, 한국연구재단과 에트리에서 표절 논란이 불거졌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 지원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온 14명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8건이 표절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밝혔는데 이 연구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해외로 가는 게 국비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명당 5천만 원 정도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비는 곧 국민의 혈세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부분으로 직결되는데 이게 표절로 올렸다. 이 연구 이제 해외를 다녀와서 논문 발표를 표절로 했다. 그럼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이 과학기술계의 그 표절 논란은 단골 소재잖아요. 매년 나오는 그 연구자의 윤리의식과 관련된 부분은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대전광역시 산하기관장 인사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회전문 돌려막기로 일관할 것인가? 대전시 민선 7기에서 이제 뭐 익숙한 그런 논란이지 않나 싶어요. 예, 여러 번 있었던 논란인데요. 이번 건은 김종남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장 임명권을 가지고 이제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성명을 냈는데요. 우선 김종남 신임 원장은 직전 민생정책 담당관으로 공직을 수행했었는데요. 대전에서 오랫동안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와 사무처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전국 단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으로 2012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에 허태정 당시 대전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당선 이후에 같은 해 10월에 그 대전시 민생정책 담당관으로 3급 상당으로 공직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년 후에 2019년 10월에 사퇴를 했고요. 2020년 1월에 유성을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면서 정치에 공식적으로 입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상민 당시 현역과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본선에 진출은 실패했고요. 그 이후에 6개월이 흐른 지난 10월에, 이번 10월이죠. 10월에 그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정치와 공직을 오가는 행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참여자치시민연대 입장에서는 이번 성명이 굉장히 고뇌에 찬 성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김종남 원장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참여연대 입장에서는 선배 활동가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뇌에 찬 성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회전문 인사, 낙하산 인사 때마다 나오는 논란이잖아요. 그 인사가 전문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우선 낙하산 인사 자체에 대해서 크게 사람들이 그 비판 의식을 갖고 있는데 좀 더 들여다보면 자기의 정치 철학과 시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과 호흡을 맞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권장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바탕이 되려면 전문성 확보가 얼마나 담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가 가장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서도 김재혁 지금 대전 도시공사 사장 임명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의아해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김재혁 대전 도시공사 사장은 국정원 출신으로 직전 정무부시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정무부시장까지는 정무라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전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10년, 20년 후에 대전의 도시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기관에 얼마만큼 전문성을 확보한 인물을 사장으로 내정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특히나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최윤규 이번에 작년까지 대전 시티즌 사장을 하시던 분이 이번에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다시 이제 대전시로 이제 공직으로 입성을 하셨는데 정무 라인으로 들어왔다는 차원에서 또다시 여러 가지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사람들의 입줄에 오르게 있고요. 당시에 대전 시티즌 사장으로 내정될 당시에도 과연 그분이 축구와 체육에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굉장히 거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철학을 공유하시는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든든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다만 전문성 확보와 철학 공유가 함께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성과를 내느냐 이 부분이겠죠. 예. 예.
또 하나 이슈가 대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논란입니다. 지난 22일이었죠. 허태정 시장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대전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고 앞서 9월에도 반대했던 것처럼 계속 앞으로 중기부가 이전 철회 결정을 할 때까지 강고히 대처하겠다라는 입장을 확실히 앞서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장에서는 황운하 의원이 이 문제를 아주 뜨겁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앞서서 황운하 의원이 박영선 장관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예. 그 자리가 박영선 장관의 입을 통해서는 중기부 이전에 대해서 처음 얘기가 나온 자리였는데 박영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무 공간이 부족해서 전체 필요한 대비 63%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필요성을 언급을 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짐을 싸겠다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그날까지는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없었는데 국감 이후에 중소벤처기업부가 행안부에 우리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라는 의향서를 제출을 했고요. 23일 중기부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지난 16일 행안부에 의향서를 제출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중기부도 우리 갈 거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앞으로 논란이 더 지속될 것으로 그럼 보입니다. 중기부 세종 이전이 공식화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세종시가 생기면서 대전에서는 세종 블랙홀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예. 이번 논란도 더 이런 측면에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제가 가장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대전과 세종의 갈등이거든요. 그동안에도 대전을 비롯해서 주변의 충남북들은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세종으로 쏠린다라는 말씀하셨던 세종 블랙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나마 있는 중기부조차도 다시 세종으로 이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전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서운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대전은 또 최근에 혁신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그 혁신도시를 중기부가 대전에 있기 때문에 중기부와 관련된 공공기관들을 대전으로 유치하겠다라고 이미 계획을 밝힌 상태거든요. 그 기관들한테 대전에 중기부가 있기 때문에 와야 된다라는 그거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유치의 설득 명분을 그것까지 사라지기 때문에 대전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중기부 이전입니다. 대전 정부청사에서 대전 세종청사까지 22km밖에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거든요. 예. 30분밖에 걸리지 않고 그렇다면 거리가 가깝다라는 이유만으로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따진다는 것이 과연 4차 산업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사무공간이 협소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중기부가 세종으로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정부 세종청사도 지금 다 꽉 차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청사를 짓고 있는데 그 신청사 준공이 2022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서 그 2022년까지 있을 공간을 민간 건물을 임대하는 방안을 그렇죠. 지금 돈이 많이 들죠.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까운 거리에 멀쩡한 내 집을 두고 굳이 거기까지 가서 남의 집에 살아야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설득력 있는 논리를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쪽에서는 통합을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중기부 이전과 관련해서 역차별론을 또 얘기하고 글쎄요, 이 불필요한 또 갈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우려됩니다. 상생 발전을 위한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좀 모순이라고 좀 느낀 게 저희가 앞서서 대전 세종 통합론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중기부 이전 얘기가 나오니까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예. 이게 참 우리가 만약에 정말 통합 생각이 있다, 대전 세종이 통합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봅니다. 여러 다른 문제들보다 시민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가, 배려와 균형, 상생 발전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굉장히 지역에서 점점 이 이슈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정치권들도 국회의원들이나 구청장, 구의회 차원에서도 다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게 얘기하신 것처럼 명분을 위한 그리고 갈등보다는 상생을 위한 결론이 나도록 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도 그걸 기다리고 있겠죠. 네. 방탄기자단 시사 누리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때론 작은 질문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악취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익과 공의, 그 이해가 충돌할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전문은 왜 계속 돌아갑니까? 오늘 이 질문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또 생각을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게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사인대사남은 여러분과 저희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에 계속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